엄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집까지 팔아가며 유학 보낸 그 딸이 지금 제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통화 시간은 고작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28년이 무너졌고 저는 주방 바닥에 쓰러져 울고 또 울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젖은 행주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이 귀까지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저희끼리 조용히 할 거예요. 엄마는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게 주방 한가운데 서 있던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벽에 손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는 거야? 내 결혼식인데 엄마가 왜 가면 안 돼?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딸의 대답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엄마가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28해를 키워온 딸이 제가 집까지 팔아가며 유학 보낸 그 딸이 지금 제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저 바빠요. 끊을게요. 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신호음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주방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보니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그대로 떠 있었고 통화 시간은 고작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제 20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 밖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딸의 마지막 말을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고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에서 민들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연 지 벌써 15년째인데 이 가게는 제가 딸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6시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해서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셨고 단골 손님 몇 분은 제가 만든 반찬이 아니면 못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딸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이도 어릴 때는 제가 만든 밥을 그렇게 잘 먹었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하는구나 하고요. 오후 2시쯤 되면 가게가 한산해져서 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오늘도 냉장고에 남은 나물 몇 가지를 꺼내 밥을 비볐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고 밥알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벽에는 딸의 대학 졸업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영국 유학 시절 보내온 엽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재밌어. 나중에 꼭 엄마 영국에 모셔올게. 딸이 쓴 글씨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딸이 잘 되는 것만 보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딸이 제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2층 원룸으로 올라가면 더 외로웠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딸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고 TV를 틀어도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딸의 번호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화면만 보고 있곤 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또 차갑게 끊길 것만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흘을 보냈고 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생각하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로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 딸이 저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을 펼치자 20년 전 사진들이 나왔고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이가 8살이었을 때 저는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던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련해준 유일한 재산이었고 30평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모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지연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았지만 지연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학원비, 준비물, 급식비까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부담이었고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지연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잘만 키우시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제가 못 배워도 제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가게를 차리고 지연이를 끝까지 공부시키겠다고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집을 팔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딸 하나 키우자고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거야? 시댁 식구들도 반대했고 친정 언니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잘 되는 것만 보면 저는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연이에게만큼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은 1억 2천만 원에 팔렸고 그 돈으로 은평구 골목 상가 하나를 얻어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은 지연이 교육비 통장에 넣어두었고 저는 가게 2층 작은 원룸에서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에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작아졌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게 하면서 돈 많이 벌 거야. 그럼 지연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제가 겪은 가난과 무시는 지연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반찬 가게는 15년 동안 저와 딸을 먹여 살렸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유학까지 갈 수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딸이 제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앨범 속 지연이의 어린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집을 팔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제가 놓친 걸까 하고요. 반찬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 제 인생은 새벽 5시에 시작돼서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지연이가 자고 있는 방을 살짝 열어 확인했습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면 힘이 났고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장은 추웠지만 신선한 재료를 구하려면 일찍 나가야 했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무, 배추, 시금치, 고등어, 멸치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골랐습니다. 이 배추 얼마예요? 5,000원이요. 4,000원에 주세요. 제가 단골인 거 아시잖아요. 몇백 원이라도 아껴야 했고 저는 얼굴 두껍게 깎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6시부터 본격적으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나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까지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만들었고 가게 안은 기름 냄새와 간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은 쉴 틈이 없었고 칼질을 하다 보면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칼에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났지만 밴드를 붙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쉴 수가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아침 8시쯤 되면 지연이가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했고 저는 재빨리 손을 씻고 올라가서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나 늦었어. 빨리. 알았어. 금방 돼. 밥 먹고 가야지. 딸은 급하게 밥을 먹고 학교에 갔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다시 가게로 내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고 계산을 했습니다. 사장님, 멸치볶음 맛있던데 오늘도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갓 볶았어요. 하나 드릴게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유일한 쉬는 시간이었지만 그마저도 길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음날 반찬을 준비해야 했고 저는 다시 주방에 들어가 칼을 들었습니다.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저녁을 차려줘야 했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딸의 학교 준비물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더 많이 들었고 저는 가게 문을 조금 더 일찍 열고 늦게 닫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면 일할 수 있었고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지연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밤에 눈을 감으면 손이 저절로 칼질하는 동작을 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반찬을 만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결리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연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 날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고 저는
가게 한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20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또 다른 부담이었고 저는 가게 영업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고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 갔지만 딸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텼고 제 인생은 온통 가게와 딸뿐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이 잘 되는 것이 곧 제 기쁨이었고 제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지연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영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어.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영국까지 가다니 대단한데?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교환학생이면 최소 1년은 떨어져 있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좋은 기회야. 학교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돈은 얼마나 들어? 학비는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생활비랑 항공료만 있으면 돼.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숨이 막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가게 영업시간을 더 늘렸고 주문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밤 9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었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결국 적금을 깨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모두 털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일해서 2천만 원을 만들었고 저는 딸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영국 가서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와. 엄마는 여기서 응원할게. 딸은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표정이 왠지 어색했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무시하고 딸을 안아줬습니다. 지연이가 영국으로 떠나던 날 인천공항에서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 딸. 딸은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딸이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날씨 정말 좋아. 학교도 재밌고.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가 뜸해졌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면 딸은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1년이 지나고 딸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지연아.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딸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혼자 갈 수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지. 1년 만이잖아. 딸은 짧게 웃고는 가방을 들고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국 생활 어땠어? 재밌었어? 응, 괜찮았어. 엄마가 궁금한 게 많은데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하지만 집에 도착한 딸은 피곤하다며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딸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예전처럼 제 손을 잡지도 않았고 제가 만든 음식에 맛있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밖에서 먹고 올게. 집에서 먹고 가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아니야, 약속 있어. 딸은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고 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바쁘니까 친구들도 만나야 하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영국에서 대학원 가고 싶어. 또다시 영국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물었습니다. 대학원? 한국에서는 안 돼? 엄마, 영국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아. 나중에 취업할 때도 유리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이번에는 2천만 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학비랑 생활비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현기증이 났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준비해 줄게. 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딸이 영국 대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취직을 했고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 연봉도 높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제 손을 떠나 혼자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고 제 역할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저와 거리를 두었고 명절에만 짧게 들렀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지연이가 결혼을 한다고? 응, 회사 선배인데 좋은 사람이야. 내년 봄에 결혼할 거야.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엄마한테 한번 보여줘야지.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줄게. 바쁘니까 끊을게.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이 결혼을 하는구나. 저도 이제 장모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단골 손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한대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래요. 손님들은 축하해 주셨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예식장은 정했니? 아, 그거? 응, 다 정했어. 어디로 정했는데? 엄마도 한번 보러 가야지. 엄마 바쁘잖아. 괜찮아. 나중에 알려줄게. 딸은 또 짧게 끊었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데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지연아,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엄마, 혼수는 내가 다 준비할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엄마가 뭔가 해줘야지. 예단은? 예단도 필요 없대. 요즘은 그런 거 안 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단도 안 한다니,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럼 엄마가 하객 명단이라도 정리할게. 친척들한테 연락해야 하잖아. 엄마, 그것도 괜찮아. 우리끼리 조촐하게 할 거거든. 하객도 많이 안 부를 거야. 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결혼식인데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해도 돼?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딸은 또 전화를 끊었고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하고 와야지. 나 지금 회사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결혼 준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예식장이라도 같이 보러 가자. 하지만 딸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우연히 딸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SNS를 잘 안 하는 편이었지만 딸 소식이 궁금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의 계정에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드레스 피팅 완료. 설레는 D-60일.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레스도 혼자 골랐다는 겁니까? 엄마한테 한번 보여주지도 않고요? 댓글에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고 저는 그 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SNS 봤어. 드레스 피팅했다며?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 깜빡했어. 미안. 깜빡했다고? 결혼 준비하는데 엄마가 뭐 하나 같이 한 게 있어? 딸은 한숨을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빠. 회사 일도 바쁜데 결혼 준비까지 하려니까 정신없어. 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니 저는 신경 쓸 대상이 아니라 부담이란 뜻인가요? 지연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 나 끊을게. 딸은 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가게 설거지를 하다 말고 재빨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손에 쥔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결혼식은 저희끼리 조용히 할 거예요. 엄마는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연아, 장난하는 거지? 내 결혼식인데 엄마가 왜 가면 안 돼? 장난 아니에요. 진심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저는 그 냉정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엄마가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그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불편하다고? 28년을 키운 엄마가 내 결혼식에 가는 게 불편하다고?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낮추세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너 혼자 결정했어? 신랑은 뭐래? 신랑도 엄마 오지 말래?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랑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주방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 엄마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유 없어요. 그냥 저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 엄마가 집 팔고 밤낮으로 일하고 내 학비 대고 유학 보내고 그게 다 뭐였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네, 전 엄마한테 집 팔라고 한 적도 없고 가게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건 다 엄마 선택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고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했어. 너 잘 되라고, 너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산 거야. 엄마, 그러니까요. 엄마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인생이지 제 책임은 아니에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제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주방 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저를 힘들게 한 거예요. 엄마 인생이 온통 저 때문이라고 하니까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영국 간 것도 엄마 때문이었어? 네, 엄마한테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엄마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딸에게는 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엄마가 오면 안 된다는 거니? 네, 엄마가 오시면 제 결혼식이 아니라 엄마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또 울고 감동하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하고. 전 그게 싫어요. 딸의 말은 냉정했고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28년을 키운 엄마한테? 엄마, 저 이제 지쳤어요. 엄마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8년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 됐습니다. 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짐으로 여기고 있었고 제가 한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저는 주방 바닥에 쓰러져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산 걸까?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딸을 짓눌렀던 걸까 하고요. 딸의 전화를 받은 후 사흘 동안 저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2층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딸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엄마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딸을 사랑한 게 죄가 된 걸까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사진과 편지가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저는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딸이 저를 밀어냈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지연이가 1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가족 사진이라고 하기엔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지연이 둘뿐이었고 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딸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어디 있어? 응? 가족 사진? 엄마랑 지연이 찍은 거 많은데. 아니, 아빠도 같이 있는 거 말이야. 저는 그 순간 움찔했고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빠는 지연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사진이 많이 없어. 그럼 한 장이라도 있어? 나 아빠 얼굴 보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남편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다 버렸습니다. 지연아, 나중에 찾아볼게. 지금은 엄마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딸은 그날 이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사진을 더 넘기다 보니 지연이가 17살 때 쓴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몰래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내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내가 물어봐도 피하고 사진도 없다고 한다. 이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 일기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상자를 뒤지다 보니 지연이가 20살 때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 제게 준 편지였습니다. 엄마, 영국 잘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이 왠지 결연해 보였고 마치 제게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딸이 성장했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딸은 이미 그때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과거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지연이가 사춘기 때 유독 차갑게 변했던 순간들, 제가 무시했던 신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물었던 질문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 좋은 분이셨지. 지연이를 많이 사랑하셨어. 그럼 아빠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주제를 돌렸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 주마.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해.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지연이가 대학교 2학년 때 방학을 맞아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입양된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엄마가 낳은 거야. 그럼 왜 아빠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사진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상하잖아. 지연아, 그건 엄마,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맞지? 딸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숨기고 있어. 그냥 아빠 얘기는 엄마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야. 딸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상자 속 물건들을 다시 넣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멀리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불신과 의심이 있었고 저는 그걸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평생 숨겨온 그 진실을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게 아닐까. 더 이상 숨기면 딸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작은 여행 가방이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방 지퍼를 여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면 모든 게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가방을 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9년 전 제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고 그때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고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연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였고 지연이를 임신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29년 전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시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자는 친절했고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미니요. 미니 씨, 저랑 영화 보러 갈래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몇 달 동안 이어졌고 저는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게 말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사귄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진을 받고 저는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저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바빠서 힘들 것 같아요. 남자는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결국 남자의 직장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정우진 씨 아세요? 아, 정 대리요? 네, 아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아, 정 대리 요즘 부인이랑 미국 이민 준비 중이거든요. 바빠서 그런가 보네요. 부인이라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인이요? 네, 결혼한 지 5년 됐다던데요. 아이도 둘 있고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기혼자와 사귀고 있었고 지금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니 씨, 미안해요. 직장에 왔다고 들었어요. 당신 결혼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나 지금 당신 아이 가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나 곧 미국 가요. 가족이랑 같이. 그럼 나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니 씨,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은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남자는 그 뒤로 연락을 끊었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미혼모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이도 평생 상처받고 살아. 그 남자 찾아가서 책임지라고 해.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
하지만 저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미 뱃속에서 움직이는 생명이었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혼을 했고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지연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 비밀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아빠를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고 아빠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변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공포였습니다. 사진을 다시 주섬주섬 가방에 넣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닐까요? 만약 딸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됐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저는 가방을 도로 옷장에 넣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짧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뭔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아니야,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해. 제발 한 번만 시간 내줘. 딸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 근처 카페에서 30분만요.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온종일 불안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딸이 뭐라고 대답할지 두려웠습니다. 저녁 7시 카페에 도착하니 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딸 맞은편에 앉았고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지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고 물었습니다. 너 알고 있니? 엄마가 평생 숨긴 거.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손에 든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 얘기야. 엄마가 거짓말한 거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물어보시네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제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때요. 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딸이 서류를 달라고 했고 저는 딸에게 제출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엄마가 안 보여주셔서 저 혼자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리고 서류를 떼었죠.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버지 이름이 공란이었거든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공란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날 밤 엄마한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근데 엄마 표정을 보니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찾아봤어요. 엄마 옛날 물건들, 사진들, 모든 걸 뒤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방 말이에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을 봤어요. 엄마랑 모르는 남자. 그리고 편지도 봤어요. 그 남자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요. 저는 그 편지를 기억했습니다. 정우진이 미국 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니 씨를 사랑했지만 제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딸은 그 편지까지 봤던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빠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 엄마는 미혼모였고 저는 그 남자의 혼외 자식이라는 거.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평생 거짓말 속에 저를 가뒀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내가 혼의 자식이라는 걸 알면 평생 상처받고 살 것 같아서. 상처받을까봐요? 엄마, 전 이미 상처받았어요. 거짓말 속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상처받았어요.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혼자 괴로워했어요. 친구들은 아빠 얘기하는데 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피하시고 사진도 없고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교 갈 때도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엄마는 저 때문에 희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 엄마가 낳기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국 간 것도 엄마한테서 도망치고 싶어서였어요. 엄마 눈에서 벗어나면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딸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그 남자 찾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정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찾았어요. SNS에서 찾았죠. 미국 살고 있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늙은 남자가 있었고 29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메시지 보냈어요. 나 당신 딸이라고. 지연아. 근데 답장 안 오더라고요. 읽은 표시만 떴죠. 일주일 후에 차단당했어요. 딸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지워야 할 실수라는 거.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엄마한테도, 그 남자한테도, 저 자신한테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엄마 오시면 안 돼요. 엄마가 오시면 제 과거가 다 드러날 것 같아서요. 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거짓말도 비밀도 없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저는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고 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지워야 할 실수라는 거.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어놓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어두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는 난간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딸을 지키려고 거짓말했던 것들이 오히려 딸에게 상처를 줬고 제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짐이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식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야 할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두 가지 선택지를 저울질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랑 가족들에게, 하객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 딸은 제가 미혼모로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유부남이었고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딸은 어떻게 될까요? 창피를 당하고 결혼이 깨지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28년을 희생했는데 딸은 저를 짐이라고 했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까? 왜 제가 또 숨어야 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베개를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너는 나를 버리는구나. 또 다른 선택지는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에 가지 않고 조용히 축하 편지만 보내고 딸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 혼자 살면서 딸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합니까? 제 희생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세의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허리는 꼿꼿하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딸을 위해서였는데 딸은 그걸 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니?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누워서 두 가지 선택지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느 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 문 안 여시는데 괜찮으세요? 걱정돼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아파서요. 그러시구나. 빨리 나으세요. 사장님 반찬 없으니까 저희 힘들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 딸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제 인생을 살지 못한 채 딸에게 모든 걸 의지한 건 아니었을까요? 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으로 딸을 낳았고 제 선택으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딸에게 요구한 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도 제게 너무 잔인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저는 책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두 개의 편지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장에 가서 읽을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펜을 들고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다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딸에게 보낼 축하 편지였습니다. 지연아, 결혼 축하한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미안해. 이 편지를 쓰면 모든 게 끝입니다. 딸과의 관계도 제 희생의 의미도 모든 게 사라집니다. 저는 두 편지 사이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결혼식은 2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딸의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미니 씨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청첩장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은 이미 저를 엄마가 아닌 남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딸을 파기할 것인가 아니면 제 자신을 지울 것인가.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2층 방에 앉아 백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첫 단어를 쓰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고 저는 그 자리를 휴지로 닦았습니다.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구나. 결혼 축하한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계속 썼습니다. 엄마는 내 결혼식에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야. 그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28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엄마 인생의 전부라고 믿은 거였어. 펜을 잠깐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낳은 순간부터 너만 보고 살았어. 집을 팔고 가게를 하고 밤낮으로 일한 건 모두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종이 위로 눈물이 또 떨어졌고 글씨가 번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몰랐어. 그게 너한테는 짐이 된다는 걸. 엄마 희생이 너를 숨막히게 한다는 걸.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돼 흔들렸습니다. 다시 펜을 들고 썼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긴 비밀, 내 아버지 얘기를 이제야 편지로 쓰네. 용기가 없어서 면전에서는 못했어. 손이 더 심하게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엄마는 그걸 모르고 사귀었어. 너를 임신했을 때 그 사람은 미국으로 떠났고 엄마는 혼자 남았어. 주변에서 모두 지우라고 했지만 엄마는 너를 낳기로 결심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엄마 선택이었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너 말이 맞아. 엄마가 원해서 한 거지. 내 잘못은 아니야.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웠는지를요. 엄마는 평생 미혼모라는 꼬리표가 두려워서 거짓말했어. 내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고 너한테도 친척들한테도 모두 거짓말했어. 그 거짓말 속에서 너는 자랐고 혼자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엄마는 이제야 알 것 같아. 펜을 잠시 멈추고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 딸의 차가운 눈빛, 그 속에 담긴 상처와 분노가 보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쓰면서 목이 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너를 다치게 했구나.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너를 가뒀구나. 눈물을 닦고 다시 썼습니다. 이제 엄마는 너를 놓아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 없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그게 너한테 더 좋을 것 같아.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했습니다. 결혼식에 가고 싶었어. 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었고 내 옆에서 함께 웃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가 가면 내가 불편할 거야. 과거가 떠오를 거고 상처가 다시 아플 거야. 그래서 가지 않을게. 편지를 쓰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종이는 눈물로 얼룩졌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게. 너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야. 가게는 계속할 거야.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시거든. 그리고 아마 새로운 취미도 찾아볼까 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니까.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딸의 엄마였지만 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 하나만 들어줘. 펜을 꽉 쥐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너는 실수가 아니야. 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그건 변하지 않아. 비록 엄마가 완벽하지 못했고 많은 걸 잘못했지만 너를 낳은 건 후회하지 않아. 단 한 번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턱을 타고 떨어졌고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좋은 남편 만났으니 잘 살 거야. 엄마는 멀리서 응원할게.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한다, 지연아. 평생. 편지를 접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요.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봉투에 편지를 넣고 딸의 이름을 쓰면서 또 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그대로 뒀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내일이면 딸은 결혼하고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요. 비는 새벽까지 내렸고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마침내 옳은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결혼합니다. 제 딸이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씨로는 완벽했습니다. 지연아, 날씨 좋네. 축하한다. 혼잣말을 하며 저는 옷장에서 어젯밤 준비해둔 옷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입는 편한 옷이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붓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을 테니까요. 식탁에 앉아 어젯밤 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의 집 주소를 적고 발송인은 그냥 엄마라고만 썼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접수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고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5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까 생각했지만 손님을 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2층 방에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딸은 뭘 하고 있을까요?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화장을 하고 있을까요? 웨딩드레스는 어떤 걸 입었을까요? 예쁠 거예요. 신랑은 딸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됐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연이 남편 되는 김준호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오늘 결혼식인데 오실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오지 말라고 해서요. 사위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한테 들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 네.
근데 어머님, 그래도 어머니신데 딸 결혼식에 안 오시면 안 되죠. 제가 지연이 설득할게요. 오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근데 지연이가 원하지 않으면 제가 가면 안 돼요. 오늘은 지연이 날이니까. 어머님, 준호 씨, 지연이 잘 부탁합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그럼 나중에라도 꼭 뵙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위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됐습니다. 1시간 후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저는 옷장에서 예전에 딸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3살 때 사진이었고 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사진을 쓰다듬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지금쯤 결혼식이 시작됐겠죠.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고 딸이 버질로드를 걷고 있을 겁니다. 신랑이 딸의 손을 잡고 신부 베일을 들어 올릴 겁니다. 신랑 김준호는 신부 박지연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지켜주시겠습니까? 예. 신부 박지연은 신랑 김준호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지켜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질 거고 하객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저는 없습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엄마는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연아, 행복해라. 엄마는 여기서 빌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오후 4시쯤 됐을 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딸에게서였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고마워요. 잘 살게요. 단 2줄이었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이게 딸이 제게 준 마지막 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가게로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손님도 받고 반찬도 만들고 제 인생도 살아야 했습니다. 주방에 서서 칼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딸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많은 실수를 했고 딸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1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딸 생각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조금씩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요? 네, 전에는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좀 편안해 보여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딸을 놓아준 뒤 저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딸 생각은 여전히 났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켜서 딸의 문자를 다시 읽곤 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고마워요. 잘 살게요. 그 짧은 문장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딸이 고맙다고 했으니까
잘 산다고 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송인을 보니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혼식 사진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딸의 웨딩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은 정말 아름다웠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예쁘구나.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순간이 여기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봤습니다. 신랑과 함께 웃는 딸, 부케를 든 딸, 케이크를 자르는 딸.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니까 저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딸의 손글씨였습니다. 엄마, 결혼식 사진 보내요. 못 오셨지만 엄마도 보셨으면 해서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저를 생각해 준 겁니다. 결혼식에 오지 못한 엄마를 위해 사진을 보내준 겁니다. 그 마음이 고마웠고 뭉클했습니다. 메모 뒷면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편지 읽고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전 아직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오래 아팠거든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엄마도 엄마 인생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으니까.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딸이 저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소중히 안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앨범을 놓고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딸이 행복한 모습이었구나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는 걸 알았으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노년서의 수업이었고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첫 수업날 붓을 잡으며 어색했지만 신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예는 마음을 담는 겁니다. 급하게 쓰지 말고 천천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담아 쓰세요. 저는 종이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를 썼고 삐뚤빼뚤했지만 제 마음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62의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는 겁니다. 딸 없이도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준호예요. 사위였습니다. 아,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인사드리러 가고 싶은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인사요? 지연이도 같이? 네, 지연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님 가게로 가도 될까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옵니다.
한 달 만에 딸을 다시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할 거고 조심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엄마한테 기회를 줘서. 혼잣말을 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8년 동안 잘못 사랑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딸을 놓아주고 존중하고 기다리는 사랑을요. 일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잡채, 그리고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딸을 보는 거니까요. 오후 3시 정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들어왔고 저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연아. 저는 딸을 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사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연락드렸던 김준호입니다. 어서 와요, 준호 씨. 앉아요, 둘이.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저는 준비한 음식을 하나씩 내왔습니다. 지연아,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어. 먹어봐. 딸은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맛 똑같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 손맛은 안 변하지.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사위가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어색함이 조금 덜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가 집에서 요리 잘해요. 어머님한테 배운 거 맞죠? 지연이가 요리를 해요? 저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가끔요. 엄마 된장찌개 맛이 생각나서 만들어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편지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전 아직도 화가 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연해. 근데 엄마도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혼자 저 키우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외로웠을까 생각하니까.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너 때문에 후회한 적 없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엄마. 근데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진실을 숨긴 것도 잘못이고 너한테 희생을 강요한 것도 잘못이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너를 아프게 했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엄마를 밀어냈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모녀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고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이제 너를 놓아줄게. 너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엄마. 하지만 엄마는 여기 있을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올 수 있게. 그래도 될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가끔 올게요. 자주는 못 오겠지만 가끔은요. 그걸로 충분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가 돌아갈 때 저는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지연아. 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딸은 차에 타기 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어렵다고요. 사랑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고 희생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실을 말하고 때로는 놓아주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일기를 쓴 적 없었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지연이를 만났다. 한 달 만에 보는 딸은 여전히 예뻤다. 우리는 서로 사과했고 울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시작은 했다. 나는 이제 딸 없이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서예도 배우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나 자신을 돌보는 법도 배우고 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고 저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서예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제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쓰고 싶은 단어를 써보세요. 저는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용서. 한 획 한 획 정성을 담아 썼고 완성된 글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용서하고 제 자신도 용서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고 희생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은 감추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용서는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압니다. 딸과 저의 관계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 거고 신뢰는 조금씩 쌓일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니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딸 없이도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제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놓아주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요.